경기도 분당에 사는 김민수 씨, 50세의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는 3남매 중 장남입니다. 여동생 민지가 48세, 남동생 민호가 45세입니다. 세 남매는 어려서부터 사이가 좋았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을 꾸렸고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살림을 맡으셨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은 세 자녀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민수 씨가 30세 되던 해 아버지가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고 분당에 건물을 사신 겁니다. 5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건물로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건물 가격은 15억 원 정도였습니다. 회사 정리 대금과 평생 모은 돈을 합쳐 매입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물로 우리 노후를 보내고 나중에 너희들한테 물려줄게. 세 명이서 잘 나눠 가져라. 그때는 아무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수 씨가 48세가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오열하셨고 자녀들은 어머니를 위로하기에 바빴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안정을 찾으셨을 때 민수 씨는 남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상속 문제를 의논해야 했습니다.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자고.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해보니 이랬습니다. 분당 건물 시세 30억 원, 예금 3억 원, 총 33억 원 정도였습니다. 20년 사이 건물 가격이 2배로 올랐습니다. 민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께 우선 필요한 만큼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3등분하는 게 어떨까?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오빠 건물은 어떻게 나눠? 팔아야 하나? 그 질문에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건물 팔면 어머니는 어디서 사세요? 월세 수입도 없어지잖아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어머니 명의로 두고 어머니가 월세 받으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예금 3억은 우리가 나누고.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1억씩만 받는다는 거예요? 건물 30억은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받는 거고. 민수 씨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건물까지 나누면 어머니는 어떻게 사시라고. 당연히 어머니께 드려야지. 민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민호야. 어머니가 우선이야. 우리는 지금 1억씩 받아도 충분해. 하지만 민호는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형, 누나. 지금 제 말이 이상한가요? 아버지 재산이 33억인데 우리가 1억씩만 받는 게 공평한가요? 민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공평하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 생활비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건물은 어머니 몫이고 나머지를 우리가 나누는 거지. 민호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데요? 유언장도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씩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18억, 우리가 각각 5억씩 받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민수 씨는 동생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 지금 법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남이야? 민호도 지지 않았습니다. 형이 먼저 나누자고 했잖아요. 나누려면 제대로 나눠야죠. 왜 제가 손해를 봐야 해요? 그날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 씨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저렇게 돈에 집착하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법무사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보내왔습니다. 법정 상속 지분대로 나누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18억, 자녀들 각각 5억씩. 민수 씨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몸만 챙기려는 동생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가 정신이 나갔어. 어머니는 생각도 안 하고 5억을 달라고 하네. 민지도 황당해했습니다. 나도 그 서류 받았어. 진짜 너무하다.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상심하시겠어. 두 사람은 민호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지금 내 몸만 생각하면 안 돼. 어머니 생활비도 생각해야지.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형, 저도 어머니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니께 18억 드리자는 거잖아요. 법대로 하면 어머니가 제일 많이 받아요.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건물을 팔면 어머니 수입이 없어져. 예금 18억으로 얼마나 버티겠어? 민호가 반박했습니다. 18억이면 충분하죠. 이자 수입만 해도 월 몇백씩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돈도 또 나누잖아요. 민수 씨는 동생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까지 계산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신다는 전제로 얘기하는 게 말이 돼? 민호도 흥분했습니다. 형도 그렇잖아요. 어머니 명의로 두면 나중에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민호는 정식으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세 남매는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과거에는 명절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서로 마주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민수 씨와 민지는 한 팀이 됐고 민호는 혼자였습니다. 민호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법정 상속 지분대로 분할하는 게 가장 공정합니다. 어머니께서 18억, 자녀 각각 5억씩 받는 게 맞습니다. 민수 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생활 안정이 우선입니다. 건물을 팔면 어머니 수입이 없어집니다. 건물은 어머니 명의로 두고 예금만 자녀들이 나누는 게 현실적입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건물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가서 공평하게 나눌 생각입니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안 나누면 나중에도 못 나눠요. 형이 지금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민수 씨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언제 내 마음대로 했어? 너만 이상한 거야. 조정위원이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해결이 안 됩니다. 조정은 몇 차례 진행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의 심판으로 갔습니다. 법원은 법정 상속 지분대로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머니 18억, 자녀 각각 5억씩. 건물을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팔면 어머니는 어떻게 사시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 매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부동산에 내놓고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좋은 가격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30억의 매각이 성사됐습니다. 세금과 비용을 제하고 나니 순수하게 남은 돈은 예금 포함 31억 정도였습니다. 법정 지분대로 나누니 어머니가 17.4억, 자녀들이 각각 4.5억씩 받았습니다. 돈을 받는 날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와 민지는 씁쓸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세 남매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따로 지냈습니다. 민호는 자기 가족끼리만 모였고 민수와 민지는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는 4.5억을 받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동생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겼고 가족 모임도 사라졌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17억을 받았지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월세 수입이 없어져서 원금을 조금씩 까먹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시며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동생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 민호의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호는 어땠을까요? 그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5억 가까운 돈을 받았지만 형과 누나,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지내야 했고 조카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속 관련 소송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 상속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 상속 소송의 60% 이상이 형제자매 간 다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원인을 지적합니다. 첫째, 유언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90% 이상이 유언장 없이 사망합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 지분대로 나누게 되는데 이게 가족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부동산 비중이 높습니다. 한국 가정의 재산 중 7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나누기 어렵습니다. 현금처럼 쉽게 분할할 수 없어서 갈등이 생깁니다. 셋째, 장남 중심 문화가 약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재산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모든 자녀가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 과도기에 갈등이 생깁니다. 넷째,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집값이 비싸고 생활비가 많이 들다 보니 사람들이 상속 재산에 의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부모 재산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상속이 중요한 재산 형성 수단이 됐습니다. 다섯째, 가족 관계가 약해졌습니다. 핵가족화되면서 형제자매 간 교류가 줄었습니다. 어릴 때는 친했어도 성인이 되면 1년에 몇 번 보지 않습니다. 관계가 약하니 돈 문제가 생기면 쉽게 갈등이 폭발합니다. 민수 씨 가족의 경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명확한 유언을 남기셨다면 어땠을까요? 건물은 어머니에게, 예금은 자녀들이 나눠라는 유언이 있었다면 분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사전에 대화가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상속 계획을 논의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가정에서는 이런 대화를 터부시합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상속 얘기를 하면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동생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민호는 사업 실패로 빚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과 누나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첫째, 유언장을 작성하라.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 공증 유언장, 녹음 유언장 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공증 유언장입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받으면 법적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공평하게라는 애매한 표현은 안 됩니다. 건물은 배우자에게, 예금은 자녀 3명이 균등하게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생전 증여를 고려하라. 사망 후 상속보다 생전 증여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나눠주면 자녀들의 반응을 보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셋째, 가족 회의를 하라. 부모가 건강할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상속 계획을 설명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모의 의중을 명확히 하고 자녀들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넷째, 부동산은 미리 정리하라. 부동산이 여러 개 있으면 미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화하거나 자녀들 명의로 나눠주거나 부동산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분할이 어렵습니다. 다섯째, 유류분을 이해하라. 한국 법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준다고 해도 다른 자녀들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유언을 작성할 때 이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째, 전문가와 상담하라. 상속은 복잡합니다. 세금 문제, 법률 문제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재무설계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비용이 들지만 나중에 분쟁 비용보다 훨씬 쌉니다. 민수 씨 가족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세 남매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이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자녀들이 싸우는 걸 보시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겁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민수 씨가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와봐. 민호는 병원에 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형과 누나였습니다. 서로 어색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은 잘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화해하렵나고. 병실 밖으로 나와서 세 남매는 어머니 간병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이 월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돈이 17억 있으니까 그걸로 병원비를 내는 게 어떨까?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몫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민수 씨는 다시 한번 동생에게 실망했습니다. 어머니 치료비조차 아까워하다니. 하지만 이번에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너무 많이 싸웠고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수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어머니 보기 불편하시잖아.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셋이 병원비를 나눠내는 게 어때? 한 달에 100만 원씩. 민수 씨가 동의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민호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세 남매는 어머니 병원비를 함께 부담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병원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형과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형, 누나.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돈에 집착했어요. 민수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사업 실패로 빚이 있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상속 재산에 매달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민수 씨는 동생의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왜 그때 말을 안 했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형이랑 누나한테 사업 망했다고 말하기 싫었어요. 민지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그런 거 말해야지.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후회돼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다니. 민수 씨도 반성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 사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무조건 내가 이기적이라고만 생각했어. 그날 세 남매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3년 만의 식사였습니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3년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민호는 5억 가까운 돈을 받았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했지만 명절마다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조카들도 만나지 못했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돈은 얻었지만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둘째,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민호가 처음부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형과 누나가 이해하고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고 그 침묵이 오해를 낳았습니다. 셋째, 법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정 상속 지분대로 나누는 게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법은 공정성을 추구하지만 가족은 정을 중시합니다. 이 둘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면, 사전에 가족 회의를 했다면 이런 분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해결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씨 집안 이야기입니다. 박씨는 이남 일녀 중 장남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습니다. 시세 20억 정도였습니다. 장남인 박씨는 부모를 20년간 모셨습니다. 동생들은 멀리 살면서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동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3등분 하자고 했습니다. 박 씨는 황당했습니다. 내가 20년간 부모님 모셨는데 너희는 뭘 했어? 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형이 장남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재산은 평등하게 나눠야지. 박 씨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동생들 말이 맞았습니다. 부모 봉양은 법적 상속 지분과 무관합니다. 결국 이 집안도 법정 소송까지 갔습니다. 박 씨는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기여분이란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에게 추가로 주는 상속분입니다. 하지만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산 증식에 기여했거나 특별한 간병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박 씨는 아버지의 병원 기록, 간병 영수증,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기여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전체 재산의 20%를 기여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20억 아파트 중 박 씨가 10억, 동생들이 각각 5억씩 받았습니다. 법정 지분보다는 많이 받았지만 박 씨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모신 게 고작 2억 더 받는 거야?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부모 봉양과 상속을 연결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생전에 유언으로 명시하는 겁니다. 장남이 나를 모셨으니 재산의 50%를 주겠다고 명확히 써두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부모와 부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장남이 부모를 부양하는 대가로 아파트를 증여한다는 계약을 공증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 없이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큰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최 씨 가족입니다. 최 씨는 3남매 중 막내입니다. 형은 의사, 누나는 대기업 임원입니다. 최 씨만 사업에 실패해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총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막내 최모에게 7억, 큰아들과 딸에게 각각 1.5억씩 준다. 형과 누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막내에게만 그렇게 많이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유언이 있어도 최소한의 몫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법정 상속분은 자녀 3명이 각각 3.3억씩입니다. 그 절반이 유류분이니까 1.65억씩입니다. 유언에 따르면 형과 누나는 1.5억만 받게 되어 있으니 유류분에도 못 미칩니다. 형과 누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막내는 유류분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결국 막내가 6.7억, 형과 누나가 각각 1.65억씩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유류분 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주려 해도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은 보장됩니다. 만약 정말로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전 증여입니다. 사망 1년 전까지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미리미리 증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상속재산 은닉을 의심하면 증여 기록을 조사합니다. 10년 내 증여 기록이 모두 드러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주고 싶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 다른 자녀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법적 방법보다 가족 간 합의가 더 중요합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0년간 상속 소송을 다뤘습니다. 수백 건의 사건을 봤죠. 한 가지 확실한 건 법정까지 가면 모두가 손해라는 겁니다. 소송 비용만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시간 비용까지. 게다가 가족 관계는 완전히 파탄납니다. 법정에서 싸우고 나면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어집니다. 제가 의뢰인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길 수는 있지만 가족으로는 질 수 있다고. 법적 승리가 인생의 승리는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명확한 유언을 남기고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나누는지 설명하고 자녀들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마지막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의도를 존중하는 게 도리입니다. 세무사의 조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상속에는 세금이 많이 듭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라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최고 50%까지 갑니다. 예를 들어 30억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만 10억 가까이 나옵니다. 현금이 없으면 부동산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생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공제액이 크고 나눠서 줄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증여하면 자녀가 함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중에 돈이 필요해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제 조언은 재산의 3040% 정도만 생전 증여하고 나머지는 상속으로 남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꼭 쓰세요. 심리학자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상속 분쟁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돈을 두고 싸우지만 속으로는 부모의 사랑을 두고 싸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을 부모 사랑의 척도로 봅니다. 더 많이 받으면 부모가 자신을 더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적게 받으면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상속 분쟁은 감정적으로 격렬합니다. 단순히 돈 계산이 아니라 평생의 감정이 폭발하는 겁니다. 왜 나만 적게 받아? 라는 질문은 사실 왜 나는 덜 사랑받았어? 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들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재산을 나눌 때는 돈의 액수만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의 감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나누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자녀 모두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이 사랑의 척도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 모두를 사랑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이유로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상속 분쟁을 겪은 가족 중 78%가 그 이후 가족 관계가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명절에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62%, 아예 연락을 끊었다는 응답이 31%였습니다. 또한 상속 분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나빠진 사람이 45%에 달했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소화기 질환 등이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큽니다. 평균 소송 비용이 3천만 원, 소송 기간이 평균 2년 3개월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족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자녀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부모 세대가 상속 분쟁을 겪으면 그 자녀들도 사촌 간의 사이가 틀어집니다. 3대에 걸쳐 가족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50대 이하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첫째, 재산 목록을 작성하세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 모든 재산을 정리합니다. 부채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둘째, 가족회의를 시작하세요. 아직 건강할 때 자녀들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상속 얘기를 하면 어색하니까 재산 관리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세요. 셋째,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세요. 아직 확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써보고 몇 년마다 수정하면 됩니다. 상황이 바뀌면 유언도 바뀔 수 있습니다. 넷째, 생전 증여를 고려하세요. 특히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자금 등 자녀가 필요할 때 미리 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다른 자녀들에게도 공평하게 주거나 아니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6070대라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유언장을 정식으로 작성하세요. 공증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둘째, 자녀들에게 상속 계획을 알리세요. 유언 내용을 공개하고 왜 그렇게 나누는지 설명하세요. 자녀들의 의견도 듣고 필요하면 조정하세요. 셋째, 부동산 정리를 고려하세요. 여러 채의 부동산이 있으면 미리 팔거나 자녀들에게 나눠주세요. 현금화하면 나중에 분할이 쉽습니다. 넷째, 배우자의 노후를 우선 고려하세요. 배우자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재산을 남겨야 합니다. 자녀들도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80대 이상이라면 서두르세요. 첫째, 지금 당장 유언장을 쓰세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 서둘러 작성하세요. 둘째, 자녀들을 모아놓고 대화하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장례와 상속을 함께 준비하세요. 장례 방법, 상속 계획을 모두 정리해두면 자녀들이 나중에 싸우지 않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모가 살아계실 때 대화하세요. 유산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부모님 뜻을 존중하고 싶어서라는 태도로 접근하세요. 둘째, 형제자매끼리 미리 이야기하세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감정이 격해집니다. 미리 대화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법보다 정을 우선하세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많아도 가족 관계를 생각하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돈은 벌 수 있지만 가족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넷째, 배우자의 의견을 들되 결정은 본인이 하세요. 많은 경우 배우자가 더 돈에 집착합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해야지라며 강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다섯째, 부모의 뜻을 존중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공평과 부모가 생각하는 공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지막 뜻이니 존중해야 합니다. 민수 씨 가족의 그 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2년을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세 자녀는 장례를 함께 치렀습니다.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협력할 수는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은 15억 정도였습니다. 치료비로 2억 정도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세 남매가 조용히 합의했습니다. 법정 지분대로 5억씩 나눴습니다. 민호가 형과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나눴네요.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니까 앞으로 연락하고 지내요. 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예전처럼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명절에는 모였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했습니다. 민수 씨는 이 일을 겪으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돈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형제를 원수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만약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면 아버지께 유언장을 꼭 쓰시라고 부탁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생 사정을 먼저 물어봤을 거예요. 오해가 쌓이기 전에 대화했어야 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꼭 대화하세요. 어색해도 불편해도 해야 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민수 씨의 조언처럼 상속 문제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파괴되고 돈도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 세대가 꼭 기억할 것. 하나, 유언장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재산 분배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왜 그렇게 나누는지,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을 꼭 써주세요. 둘, 공평과 평등은 다릅니다.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더 필요한 자녀에게 더 주는 것도 공평입니다. 대신 이유를 설명하세요. 셋, 배우자를 우선 챙기세요. 자녀들은 자기 삶이 있지만 배우자는 혼자 남습니다. 배우자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남겨주세요. 넷, 대화하세요. 유언장만 쓰고 끝이 아닙니다.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이해를 구하세요. 자녀 세대가 꼭 기억할 것. 하나, 상속은 권리이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부모 재산을 받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 형제는 평생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형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를 잃지 마세요. 셋, 부모의 뜻을 존중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공평과 부모가 생각하는 공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는 게 도리입니다. 넷, 법정까지 가지 마세요. 소송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합의하는 게 낫습니다. 모두가 기억할 것. 상속은 마지막 가족 시험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끝나는 순간 남은 가족이 얼마나 성숙한지 시험받는 겁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억을 더 받아도 가족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민수 씨 가족처럼 많은 가정이 상속 문제로 망가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준비하고 조금만 양보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부모님이라면 유언장을 쓰고 자녀들과 대화하세요. 자녀라면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형제들과 미리 이야기하세요.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나중을 위해 지금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형제자매 유산 때문에 싸우다 집안이 망가진 이야기. 이것은 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족은 안전합니까?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